당신이 자꾸 아픈 진짜 이유는 혈관을 의심하라. 한동하 지금 혈관 다이어트 777 습관에 대해서 쓰신 책인데, 스트레스는 현대사회의 호랑이다. 진맥을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스트레스가 좀 있으시네요 라고 말하면은 요즘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면서 태연한 반응이 대부분이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스트레스를 당연히 여기는 것도 문제이다. 가벼운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방치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이것은 몸 신경에 의한 것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작동하는 기제이다. 이 글을 썼다가 지웠다 하는 나의 행동도 의지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우면 털이 곤두서고 무서우면 동공이 커지고 더우면 땀이 나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증상은 나의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필자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 침으로 심장을 멈추는 마술을 선보였다. 시청자들이 여기에 열광했던 이유는 조절이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한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의술이 아니라 마술이다. 여기서 조절할 수 없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의 자율신경 반응을 이용한다.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맥박, 호흡, 피부, 전기 저항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율신경은 흥분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진정시키는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된다. 교감신경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 응급 상황에 작동하는 신경이다. 깊은 산속을 걷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이때 교감신경이 작동을 시작한다. 화들짝 놀람과 동시에 혈액을 재빠르게 근육과 혈관과 심장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에너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높인다. 주위를 더 잘 살피기 위해서 동공도 커진다. 이 모든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간은 1초도 안 걸린다. 도망가지 못하면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싸움 도주 반응이라고 한다. 일상에서 화가 나고 말다툼을 하거나 짜증이 심할 때도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인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근육의 동맥은 확장되며 반면에 피부와 소화관의 동맥은 수축하고 동시에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며 혈압이 올라간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교감신경 흥분 상태이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억제된다. 부교감신경은 장기의 치유를 담당한다. 간의 해독, 신장의 노폐물 제거, 암세포 제거 등은 모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므로 치유 과정에 이상이 생긴다. 이를테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지를 모르는 응급 상황에서는 치유 기능을 멈춰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다. 치유 기능은 휴식이나 명상,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다. 이때는 우리 몸의 모든 혈관도 편안하게 이완된다. 반대로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자율신경은 호르몬 분비에 의해 조절되기도 한다.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은 한마디로 분노 호르몬으로 화를 낼 때 쉽게 분비된다. 근육을 제외한 모든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시켜 싸움을 준비한다.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부교감 신경의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과도하게 되어지면은 교감신경이 또 스트레스를 풀게 되어지면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싸움 속에서 극심한 그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면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또 활성산소를 유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겠네요. 자, 부교감신경은 장기의 치유를 감당한다.
간의 해독, 신장의 노폐물 제거, 암세포 제거 등 모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어. 그러나 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을 억제시키고 치유 과정에 이상이 생겨진다. 이러는 거죠. 자율신경은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조절되기도 한다.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은 한마디로 분노 호르몬.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교감신경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 행복 호르몬, 치유 호르몬이 되죠. 이런 것이 나온다. 이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상대의 과도한 활동을 막기 위해서 시소처럼 균형을 잡으면서 서로 견제한다. 그래서 음양의 균형을 이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현대에 있어서 너무 극심한 쪽으로 일상에서 우리는 호랑이를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호랑이를 쓸데없이 키우면서 살고 있다. 이제 호랑이와 이별을 하자. 그런데 뭐 극심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극심한 일이 이 세상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속에서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은 일반적인 평강 속에서는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거머리가 혈관을 살리고 명이라고? 거머리? 칼럼. 거머리라고 하면은 피를 빠는 무서운 벌레나 악착같이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떠올려야 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거머리는 그리 해로운 동물이 아니다. 물소들은 무릎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있을 때 늪에 가서 일부러 거머리에 몰린다는 사실을 아는지, 물소들은 거머리가 배불리 피를 빨아먹고 저절로 떨어져 나가면 그때서야 자리를 뜬다고 한다. 물소와 직접 대화는 못해봤지만 정황상 그렇다. 과거 거머리법은 혈관에 고인 나쁜 피를 빼내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거머리법을 단순히 피를 빼내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한 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들도 거머리가 죽은 피를 빨아먹는지 묻는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죽은 피는 없다. 거머리 입장에서도 신선한 피를 먹이려 하는 게 당연하다. 초기에는 출혈 자체를 목적으로 거머리를 이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머리법의 목적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거머리가 물고 있을 때 분비되는 거머리 침샘 속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 좋은 게 있네요. 이게 독이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뱀이라든가 또 안 좋은 물고기 중에서 독성이 있는 물고기에 물리면은 아주 치명적으로 심장에 마비도 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현재까지 거머리 침샘에서 60종 이상의 성분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성분인 히로딘은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미세 혈관을 만들어서 조직을 재생하는 효과를 낸다. 그리고 먹잇감이 피를 빠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취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진통 효과도 있다. 게다가 먹잇감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폐혈증에 걸리지 않도록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성분을 분비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성분도 분비한다. 와, 이 참 거머리요법은 전통적으로 잘리는 손가락이나 신체 일부분을 접합하는 수술 뒤에 시행해서 성공률을 보였다. 거머리를 통해서 혈관이 끊긴 부위에도 혈액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직 이식 후에 상처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머리요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버거시병, 당뇨발, 혈관염에 의한 궤양 등에서 혈관 질환에 효과적이다. 발병 부위가 이미 썩고 있어서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환자들이 거머리요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혈관이 막히거나 염증에 의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거머리에 물리면 확실한 효과가 있다. 거머리요법은 가장 자연 친화적인 치료법인 것이다. 거머리는 혈관이 잘 발달된 피부라면 인체의 어디나 물릴 수 있지만 침을 놓는 혈자리에 물리면 더욱 효과적이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거머리는 감염성 세균으로부터 철저하게 관리되는 수족관에서 양식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 다만 물린 자리가 살짝 가렵거나 가볍게 붓는 증상이 있는데 일시적인 것으로 2, 3일이면 자연스럽게 낫는다. 미국 식약청은 2004년에 의료용 거머리인 히르도 메디키날리스를 의료기구로 승인했다.
유럽연합도 의료용 거머리를 의료 상품으로 인정했다. 이제 거머리는 더 이상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생물이 아니라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생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머리에 물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았던 거머리가 이제는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제부터 거머리를 빗댄 이 거머리 같은 놈이라는 표현은 거머리처럼 고마우신 분이라고 바꿔야 한다. 거머리는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명의이다. 아하, 이렇군요. 거머리, 나도 어릴 때는 거머리 물리는 아주 겁을 내고 했었는데 혈관이 보내는 위험신호, 살찐 혈관 증후군, 이게 어떤 것이 있나요? 블러드 베슬 리볼루션. 당신이 자꾸 진짜 아픈 이유는, 자, 증상도 체질에 따라서 달라요. 동의보감 첫 장에는 5장 6부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그려놓은 신형 장부도가 있다. 여기에는 사람마다 형색이 다르고 장부도 다르니 비록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같을지라도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다. 이 말은 신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질별로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한 사람은 음양의 기운이 잘 어우러진 반면에 살아가면서 인체 음양의 편차가 또 5장 6부의 불균형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질병이 생겨난다. 그런데 선천적으로도 음양의 조화와 5장 6부의 기능이 사람마다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체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누구는 쉽게 살이 찌고 누구는 늘 홀쭉하고 누구는 손발이 항상 차고 누구는 더위를 못 참는 것도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체질에 따라서 선천적인 장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살면서 고생하는 질병의 패턴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혈관 질환과 관련된 증상들을 체질별로 알아보자. 소음에는 고혈압은 잘 안 생기지만 심리 상태에 따라서 혈압 기복이 심하다. 소음인 보통 저혈압과 빈혈을 동반하는 게 일반적이다. 동맥경화도 드물지만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동맥경화가 올 수 있다. 저녁에 발이 차갑고 밤사이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 근육경련이 잘 일어난다. 추위에 혈관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찬 자극에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레이너병이 생기기 쉽다. 추워지면 팔다리가 얼룩덜룩해지는 망상청피반을 앓는 체질도 대부분 소음이다. 특히 망상청피반 환자 가운데 청피반성혈관염을 합병하는 체질은 거의 소음인이다. 청피반성혈관염은 다리의 자반이 궤양으로 발전하는 난치성 혈관염이다. 항상 무기를 하고 번아웃 증후군, 탈진 증후군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소음인의 혈관 건강에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기능을 좋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긴장을 덜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편안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태음인은 비만에게 지어서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질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는 사람이 많아서 심장병이나 중풍을 주의해야 한다. 사업가나 일 등 가운데서 태음인이 많은데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쉬지 않고 과로하는 경우에 뒷목이 뻐근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면 심장병이나 중풍의 전도 증상으로 봐도 좋다. 특히 눈동자위의 신자위가 탁하고 노란 빛을 띠면 간이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태음인은 특히 동물성 육류 및 기름진 음식을 좋아해서 피가 탁하고 걸쭉해서 동맥경화증이 잘 생긴다. 태음인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비만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양인은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는 체질로 혈액순환이 좋은 편이지만 지나치면 손발이 충혈되어 화끈거린다. 그래서 잠을 잘 때에 발을 이불 밖으로 꺼냈거나 발바닥을 벽이나 창문에 대고 자야 편안하게 잠들기도 한다. 활동량이 많아서 살이 잘 안 찌지만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자주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고지혈증이 쉽게 온다. 만성적으로 흡연하는 소양인에게 버거시 병도 많이 나타난다. 아마도 담배의 마른 열이 소양인의 화기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평소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상태에서 욱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뇌졸중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한다. 소양인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화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는 운동이 좋다. 태양에는 특징적으로 기운이 항상 상기된 상태로 뇌혈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 기운을 가라앉힐 수 있어야 뇌출혈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소양인보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많아 입이 마르고 피가 걸쭉해지는 당뇨병이 올 수 있다. 태양이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항상 담백한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틈만 나면 걷기 운동을 해서 하체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체질별로 신체적인 특징은 소음에는 말수가 적다. 태음에는 영이 주도한 사업가형이다. 불도쳐서 밀어붙인다. 소양이는 외향적이다. 의사 표현이 있고, 태양이는 스스로 결정한 일에 굽힘이 없다. 통솔력이 있다. 신체적인 특징은 상체가 빈약하며 이렇게 소음이는 상체가 빈약하며 마른 편이나 엉덩이와 하체가 발달했다. 발목이 굵다. 손발이 차고 신경성 소화불량이 심하다. 이제 땀이 많다. 태음이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살이 찌는 거 비만형. 얼굴형이 둥글고 이중턱이 있다. 소양이는 외향적이다. 눈이 유난히 번쩍번쩍인다. 상체가 발달해서 정면을 응시하고 걷는다. 태양이는 스스로 결정 일에 굽힘이 없다. 강한 상체가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하체는 빈약하다. 하지 무력증이 많다. 체질별로 유익한 음식 및 해로운 음식을 어떻게 소음이는 소화가 잘 되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태음이는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고 소양이는 기운이 서늘한 태양이는 지방질이 적은 해조를 이런 것을 먹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죠. 과일, 채소 등등등등 해로운 음식은 찬 것을 먹지 말고 뭐 이렇게 유익한 음식들. 체질별로 혈관의 특징은 어떠냐. 소음이는 찬 자극에 예민하다. 태음이는 피가 쉽게 탁해진다. 소양이는 몸에 열이 많다. 태양이는 상체는 쉽게 상기되어 뇌혈관에 부담이 있다. 자, 당뇨, 고혈압에서 잘 걸리는 질환이 있다. 버거시병, 수족냉증이 생길 수 있고 소음이는 자 이렇게 등등등등. 이처럼 체질에 따라서 장부의 기운과 음양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체질을 알고 미리미리 관리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될 것이다. 체질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해당 체질 안에서 장부 기운과 음양의 조화는 조절이 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 어떻게 음식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해요. 어떤 증상일까요? 혈관 문제를 초기에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증상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만약에 증상이 방진된 채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에서 진단이 된다면 때는 이미 늦었다. 첫째로 왼손을 심장 높이로 들고 손가락 지문의 피부색을 관찰한다. 선명한 붉은색이면 정상이다. 만약에 푸르스름한 빛이 가운데는 어두운 색이거나 검붉은색이면 정맥압이 상승된 상태로 모세혈관이 죽어가고 있거나 산소 결핍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왼손을 이렇게 심장 가까이 올려보면 이 색깔이 제대로 도느냐, 손끝과 발끝이 창백하고 차가운 것보다도 푸른 빛이 돌면서 검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더 심각하다. 검붉으면 더 심각하다. 환자가 평소에 만성적인 흡연을 해왔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37세 남자가 있었다. 이 환자는 약 2개월 전부터 손가락 끝이 차갑고 부르스름한 느낌이 있어서 가까운 병원을 찾았는데 버거시병 초기로 진단이 되었다. 다행히 초기였기 때문에 손가락이 썩지 않게 관리할 수 있었다. 실제로 동맥경화증 환자나 버거시병 환자는 말초 동맥과 정맥이 막히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냉증과 함께 피부색의 변화다. 말초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피부가 검붉게 충혈되는 것이다. 이것은 동맥을 통해서 피가 끝까지 갔다가 모세혈관에서 방향을 바꿔서 정맥으로 빠져나가는데 제대로 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혈액 안에 있는 산소를 이미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 색이 어두워진다. 초기에는 이러한 색의 변화와 더불어서 미세한 감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면서 검 푸른 색을 띠면 상당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혈관과 혈액순환 문제로 나타나는 저릿함이 증상이 있을 때 주물러주거나 손을 들어주면 바로 사라진다. 그 동작 자체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신경 문제가 원인이라면 저릿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경추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당뇨병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할 수 있고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둘째는 혀 아래에 있는 정맥을 관찰한다. 이 정맥을 설하정맥이라고 하는데 입을 위아래로 크게 벌리고 혀끝을 윗니 아래쪽 뿌리에 붙인 상태에서 혀뿌리 부분에 보이는 정맥이다. 설하정근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혈관 상태와 더불어서 어혈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정상적인 모양은 두드러지지 않고 직경 2-3mm 이하의 길이는 혀뿌리에서 혀끝까지 길이의 5분의 3을 넘지 않는다. 색은 옅은 자주색이다. 설하정맥은 정맥혈관 가운데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기혈순환, 특히 혈액순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부위다. 그리고 우리 몸의 경락 대부분이 혀를 직간접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인체 내 곳곳의 병증을 혀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즘과 같은 질환도 설하정맥을 통해 변화가 관찰이 된다. 설하정맥은 혈관 컨디션과 혈액순환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반영한다. 만약 지렁이처럼 부풀었거나 색이 너무 어둡거나 주변에 혈관이 장가지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다면 심장병이나 중풍이 올 가능성이 높고 하지 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다. 설하정맥은 침을 놓는 금진옥액이라는 혈자리가 있다. 금진은 혀뿌리의 왼쪽이고 옥액은 오른쪽을 말한다. 이름을 보면 금은 부화처럼 중요하고 진액이나 수액대사를 치료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치료하는 명혈로 침을 놓거나 가볍게 피를 뽑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셋째, 피부를 통해서 정맥혈관이 얼마나 보이는지 관찰한다.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은 안 좋은 신호다. 선천적으로 피부가 얇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파란색의 정맥이 두드러져 보인다. 연세 지긋한 분들이 힘줄이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맥을 말하는데 사실 정맥은 힘줄이 아니다. 보통 인대와 힘줄도 혼동한다.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으로 발목을 삐었을 때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인대다. 힘줄은 근이라고 하는데 근육을 뼈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종아리 근육을 발꿈치에 붙여주는 아킬레스건이 대표적이다. 정맥은 알다시피 혈관으로 정맥혈관이 쉽게 관찰되는 부위로 손바닥이 있다. 엄지손가락 사이에 살이 두툼한 부위를 어제라고 하는데 이곳의 정맥혈관이 두드러지면 폐 기능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감기에도 잘 걸린다. 그 밖에 만성 변두통이나 고혈압이 있을 때는 관절의 부위의 정맥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뒷무릎의 부분 정맥은 만성 요통이나 미뇨 생식기 질환이 있을 때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또한 특정 피부에 정맥혈관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면 그 부위를 흐르는 해당 경락의 순환장애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경락이 연결된 오장육부에 병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넷째로 부항에 의한 피멍 색깔로 판단할 수 있다. 요즘 가정에 부항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피를 빼는 분들도 많은데 피를 빼는 습부항은 함부로 시술하면 비늘이 생길 수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가급적 마른 부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마른 부항은 부항을 하고 난 부위의 피부색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상적인 경우는 선명한 선홍색 자국이 남는다. 그런데 진한 검붉은색 어혈이 있는 것으로 염증으로 충혈이 되었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피부에 모세혈관 분포가 적은 경우나 몸이 찬 경우는 혈액 공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항을 해도 자국이 잘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부항이 잘 붙어 있지도 못한다. 등의 척추 양옆을 따라 여러 개의 부항을 동시에 하면 피멍의 붉은 정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해당 부위가 특정 오장육부와 연결된 혈자리인 경우에는 각각의 색으로 오장육부의 기능을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모세혈관이 건강하지 못해도 선명한 붉은색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